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는 실로 끔찍하게 짝이 없는 낭패를 한번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워드 프로세스로 거의 1년간 기를 쓰고 작성했던 원고 1천여 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말하자면 컴퓨터는 분명 편리하고 정확하고 능률적인 문명의 이기지만 때로는 그처럼 무서운 역기능도 지녔다는 사실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당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원장 유민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향이 경기도 용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돌이켜보자면은 많은 격세지감이 느껴질 텐데 어때요? 어릴 때 고향 모습이요? 고향은 뭐 산골인데 사실 지금은 수도권이라면 서울 뭐 한 수도권인데 제가 자랄 때는 기차도 못 보고 자랐습니다. 뭐 그 기찻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트럭이 하나 들어오면 이제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휘발유 냄새를 맡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산골인데 참 지금 한 5, 60년 지났습니다만은 쌍전벽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도 13세경에 그 끔찍했던 6.25 전쟁을 겪었었는데요. 예. 몸소 체험한 6.25 전쟁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 이라크전 그 텔레비전 보면은 예. 그거하고 문명화는 이제 덜 된지 모르겠으면은 사람이 죽고 총소리 듣고 뭐 이런 건 절감했죠. 예, 예. 굉장히 그때 길바닥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져 있는 거, 또 웅덩이에 빠져서 엎어져 있는 죽은 시체도 보고, 또 밤에 마을에서 이제 그 인민군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면서 어떤 청년을 쏘았는데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데 잠이 한참 못 잤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냥 마당에 피가 흥건한 그런 추억. 전쟁은 너무나 끔찍하고 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또 공부를 어떻게 하셔서 선생님은 5.16 군사혁명이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죠. 쿠데타가 발발했던 해에 1961년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학 짐작은 갑니다만은 굳이 사범대학 국문과를 지망하게 된 동기랄까요? 돈은 안 들어서 갔죠. 그때 무슨 학비가 안 들고 또 일단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가정교사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일단 취직이 보장되니까 그때 되게 이제 어려운 6.25 직후 어려운 시대니까 그때 그 많이 그런 사대를 많이 지망했던 게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또 어느 정도 뭐 기획대가 얘기했듯이 학자라는 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잘 되면 학자가 되고 안 되면 뭐 고등학교 교사로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평생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어쩌면 영분홍빛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박은경 여사님과는 언제 어떻게 만나셔서 백년 가약을 맺게 네, 되셨죠? 그건 제가 대학원도 가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때는 되게 대학원 공부하면서는 이제 되게 고등학교 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제가 이 광신 상업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청량리에 거기서 교사로 근무하는데 그때 뭐 20원짜리 밥 사 먹으면서 뭐 참 가난하게 했을 텐데 그때 누가 잘 봤는지 그때 교감 선생께서 저를 찍어가지고 자기 인적되는 여성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저는 그때 철 모를 때인데 그냥 그 도해지 와가지고 뭐 안정된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여성인데 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은 처음 의도대로 한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한평생을 보낸 뭐 학자이십니다. 그간 학자로서 뭐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을 텐데 보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문학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국문학 중에도 국문학도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뭐 국어학도 있고 뭐 고전도 있고 무슨 뭐 근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국어학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아마 제게 아마 문학적인 소양이랄까 무슨 그런 취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문학도 하는 사람이 많고 소설도 쓰고 처음에 했는데 뭐 평론도 쓰고 했는데 나중엔 이 희곡 분야, 예, 이 연극 분야가 학문적으로 전혀 개척이 안 됐더라고요. 미개척 분야더라고요, 그 당시. 예, 그 당시 가령 그 연극 분야 저술이라는 게 1932년에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에 출신의 그 김재철이라는 분이 조선연극사 얄팍한 조그만 책자 하나 그게 아마 연극 분야의 유일한 저서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쪽을 좀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쪽 분야를 학문적으로. 그래서 실제 현장보다는 이제 이 학문적으로 이 희곡과 이 연극 분야를 좀 체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쭉 해서 그동안에 뭐 변변치 못하지만 한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주로 그 개척적인 책들을 썼습니다. 가령 뭐 한국 희곡사라든가 무슨 극장사, 무슨 연극사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 남이 좀 덜 하는 분야 학문적으로 많이 가지 않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한 분야를 개척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뭐 조금 반대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불행히도 대학 교수님들도 일반 국민이나 학생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씁쓸한 소문이 들리는데요. 그 선생님 학자로서 혹은 교수로서 뭐 어떤 비애감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었는지요? 저는 별로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교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문에 대한 끊어없는 제 정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 느끼고 별로 피해 같은 거는 뭐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가령 80년대 들어서 대학이 급팽창하면서 조금 좀 수준 낮은 분들이라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학문적 수련이나 또 예술적인 충분한 그걸 쌓지 않은 분들이 많이 대학에 진출하면서 조금 이 좀 약간 그 격이 대학이 너무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교수의 시험 시세가 떨어진 게 아니겠나. 그러나 이제 교수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여러 층이 있죠. 뭐 각 분야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뭐 뛰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상당히 좀 보람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소위 그 새마을 운동 결과로 산업 구조 사회로 막 진입할 무렵이던 1974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는데요. 그때 그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한양대학 국문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연극을 이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서울대학 다닐 때는 뭐 그런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과목도 없었고 순전히 어깨너머로 이제 혼자 독학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제가 연극사를 공부하려면은 제대로 된 교수 밑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침 카톨릭 장학금을 얻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비엔나 대학이 그 연극학이 굉장히 세입니다, 그가.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연극사학자인 그 킨더만 교수가 계셨고 그 수제자인 그 디트리 교수가 있었고 해서 제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극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죠. 그 근년에도 유럽을 여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갔었죠. 그 문화적 안목에서 봤을 때 그 30년 전에 비엔나 모습이 어떻게 변했던가요?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온 다음에도 한 3번 정도 이제 유럽을 다시 가서 쭉 봤는데 그때 비엔나라는 건 좀 아주 어두웠습니다. 어중충하고 인구는 뭐 150만 정도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해마다 인구가 줄었어요, 거가.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그 과거의 도시, 노인의 도시, 어떤 그 영화가 사라진 도시 이렇게 돼가지고 우중충하고 좀 노인이 많고 공원이 많고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젊은이들은 못 견뎌요. 그 나라 사람도 그 도시를 너무 그 정체돼가지고 그게 되면 이제 싱싱한 뭐 유엔이라든가 말이야,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전부 떠나고 노인만 주로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좀 우울한 도시였는데 몇십 년 지나고 가보니까 활기에 차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 완전히 도시를 싹 벗겨놓고
또 그래서 왜냐하면 그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는 파리나 로마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비엔나 쪽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나라가 부강해졌고 도시도 완전히 새신데 청소를 싹 해서 껍데기 벗겨놓고 해가지고 활기차고 인구도 확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도 뭐 연극, 오페라, 뭐 음악은 상당히 많이 카라얀도 그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라디오 기숙사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틀고 있으면 항상 그 클래식, 뭐 모차르트라든가 뭐 베토벤이라든가 이런 하루 종일 그 클래식 나왔는데 그 제가 보니까 전부 미국 팝송이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미국 팝송이지 그런 클래식은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미국 문화가 유럽까지도 완전히 뒤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수년 전에가 느꼈습니다. 네. 그 이참에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 유럽의 뭐 문화, 예술 혹은 뭐 교육 제도 등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 그 교육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인데 그렇게 뭐 교육 시스템이 자꾸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뭐 상당히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별로 변하지 않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변화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 단과대학 중심이 이제 종합대학으로 간다든가 가령 그 콘서바토리 그런 것이 전부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대학으로 편입된다든가 가령 음악과라든가 뭐 이런 뭐 미술 이런 이제 예술은 주로 이제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제 주로 전문 대학 중심으로 됐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 종합대학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하고 미국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여튼 교육 제도는 상당히 견고하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철저하게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 우리는 지금 뭐 시시비비나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벌써 그 각종 신문이나 잡지 또는 텔레비전, VCR, 뭐 컴퓨터 등이 마구 그 홍수처럼 밀어내는 그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지금 선생님께서는 대중문화예술대학원 학장이십니다. 원장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차피 무리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참 중요한 말이라서 그러는데 대중문화라는 말의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 사회학에서 주로 이제 문화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이제 그걸 나누죠. 이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이렇게 나누는데 고급 문화는 주로 이제 보다 본질적인 아주 상당히 딱 짜임새 있고 보다 본질적인 삶과 인생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미학적으로 상당히 다듬어진 아주 세련된 걸 추구한다면 대중문화는 조금 이제 오락 중심의 오락을 위한 하나의 그 다량의 문화 뭐 이런 거를 대중문화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그래서 이제 가령 고급 문화에 속한다면 무슨 뭐 문학이라든가 무슨 말이야 무슨 뭐 정통 연극이라든가 또는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지만은 대중하면 이제 무슨 대중음악 또는 무슨 뭐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에서 보면은 뭐 또는 무슨 만화라든가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물량적으로 상당히 다량 생산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이 대중문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상업성이 강하고 왜냐하면 이제 오락을 추구하는 거지 본질은 오락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대학에서는 전부 이 고급 문화 인력만 양성했지 않습니까? 대학에 보면 좀 무슨 문학계통 그다음에 이제 정통 음악도 정통 음악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도 정통 미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이 클래식 쪽만 이 사람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중문화거든요. 우리 뭐 전부 좀 가볍고 좀 경쾌하고 즐겁고 한 건데 대학에서 양성하는 건 그런 사람은 전혀 양성하지 않고 그걸 아주 상당히 폄하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호흡은 대중문화 호흡하면서도 그래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니까 안 되겠다. 대중문화를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도 좀 향상시켜야 돼.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는 건 사람이니까 이쪽에도 좀 좋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 대중문화 쪽에도 말이죠. 그런 생각 평소에 제가 해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속성상 대중문화예술은 그 상업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예. 때로는 뭐 음란성, 저질성하고는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뭐 해결책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공연윤리위원도 해보고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도 해봐서 이제 그런 거 특히 청소년의 그 유해한 그런 그 대중문화 예. 만화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성하고 이제 특히 영화, 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뭐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세계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사는 데는 그 반드시 그런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제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화하고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제 그런 기관에서 제가 이제 자문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갑자기 뭐 뒤집혀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예. 이 세상은 상당히 자정 능력이 전 있다고 봐, 이 사회라는 예, 게. 예. 왜냐하면 이 종교가, 견고한 종교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있고, 예. 또 이 딱 짜여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대중문화 속에 노출된 폭력이라든가 그 무슨 그 애로, 성의 문란성 이런 거는 그런 종교, 무슨 교육, 그다음에 가정, 이런 데서 상당히 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말이죠. 예. 그런 노력을 정부 정책적으로 예. 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종교 기관에서 끊임없이 이제 견지하는 걸 해야 되겠는데